빛이 없는 부분을 이렇게 응시하다가 몸을 돌려서 바깥을 보면 밝은 빛이 들어오면서 스펙트럼이 더 환하게 빛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화학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보이는 간이분광계를 이용해서 여러 빛을 우리가 한번 분광,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거 안을 보면 이렇게 원뿔 모양의 간이분광계가 들어있고요. 이 간이분광계 안쪽을 우리가 이렇게 여기 렌즈를 통해서 살펴보게 될 건데요. 이제 햇빛도 우리가 볼 거고, 형광등 불빛, 그리고 여기에 있는 스펙트럼 광원 장치라고 하는 특정 원자에서만 방출되는 빛을 내보내게 할 수 있는 장치를 우리가 이 간이분광계로 관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이분광기가 들어있던 꽉에 있는 설명을 보면, 자, 여기 간이분광기라고 적혀 있고요. 슬릿 조절 눈금형. 그러니까 슬릿을, 그 빛이 들어오는 틈을 조절하면서, 이제 여기 보이죠? 슬릿 조절 버튼으로 스펙트럼 선의 굵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해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 거고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400, 500, 600, 700이라는 숫자는 이제 빛의 파장입니다. 빛의 파장. 빛의 파장이라는 거는 빛은 만약에 파동이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요렇게 진행하겠죠. 그러면 요거는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해야겠네. 만약에 빛이 파동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한다면 이런 물결파 모양으로 빛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제일 꼭대기 이 지점을 마루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간 거를 볼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래서 한 파장의 마루에서부터 마루까지의 지점 또는 볼에서부터의 볼까지의 지점, 여기를 보고 우리가 파의 길이, 웨이브랭스라고 합니다. 저거를 파장이라고 하고, 여기 나와 있는 400, 500, 600, 700 뒤에 단위가 없죠. 단위는 나노미터입니다. 나노미터. 그래서 만약에 500이라고 하면 어떤 파의 파장이 500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500 나노미터이다. 1m는 대략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내가 팔을 쭉 펴면 한 2m 좀 될라나? 안 될라나? 2m 되면 대단한 거겠죠? 한 이 정도가 1m 좀 되겠죠? 이 정도가 1m인데 500나노미터는 도대체 얼마나 작은 크기냐? 여기서 나노라고 하는 거는 10의-9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 500이라는 숫자에 10의-9 제곱 곱해주란 얘기지. 그래서 500나노미터를 다시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요거는 이렇게가 되겠네요. 0.0000005m 정도 되는 파장을 보고 500나노미터짜리 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찍히는 색깔이, 그 색깔이 해당되는 빛이 바로 파장이 500나노미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우리 먼저 태양빛을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태양빛은 백색광이라고도 하고 무색광이라고도 하죠. 색이 없다. 우리 물감을 여러 가지 색을 모두 섞으면 검은색이 나오지만, 빛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색, 가시광선, 볼 수 있는, 가능할 가짜의 볼시자죠. 가시광선을 모두 섞으면 백색이 돼요. 그러니까 무색이 된다는 얘기지. 그게 바로 태양빛인데, 태양빛을 관찰을 하려고 할 때 태양을 직접 이걸로 눈으로 봐서는 안 돼요. 태양을 직접 렌즈로 이렇게 보면 눈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의하고, 이 분광기를 통해서 그
바깥을 태양빛을 관찰했을 경우에 어떻게 빛이 나뉘어지느냐를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정확한 관찰을 위해서 이 LED 불빛은 끄겠어요. 이렇게 한쪽 눈을 감고 빛이 없는 부분을 이렇게 응시하다가 몸을 돌려서 바깥을 보면 여러분도 한번 보여줄게요. 자, 지금 불이 꺼진 곳을 보고 있는데 바깥에서 빛이 들어와서 지금 왼쪽 편에 무지개가 찍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거를 초중학교 때까지는 무지개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었지만 이제 고등학생이 된 만큼 스펙트럼이라는 고급적인 표현을 씁시다. 자, 지금 이렇게 바깥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아까 이쪽을 보고 있던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몸을 돌린 상태예요. 밝은 빛이 들어오면서 스펙트럼이 더 환하게 빛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빛이 없는 쪽으로 몸을 돌리면 이렇게 스펙트럼이 연해지지만 쭉 다시 밝은 쪽으로 몸을 돌리게 되면 스펙트럼이 매우 밝게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보면 이 스펙트럼이 끊긴 부분이 없이 빨주노초 파남보 모든 색깔이 이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는 태양빛, 백색광은 빨주노초 파남보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모든 화장에 따른 빛의 색들이 연속이 되어 있죠. 뚝뚝 끊긴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이 LED 불빛을 간이분광기로 봐보도록 할게요. 지금 백색 LED를 쓰고 있죠, 우리 학교는. 그래서 딱히 다른 점을 찾지를 못하겠어요. LED도 백색광, 그러니까 태양빛과 마찬가지로 모든 영역의 스펙트럼이 잘 보이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 또한 연속 스펙트럼으로 잘 보이고 있죠. 하지만 너무 밝아서 제대로 지금 스펙트럼이 관찰되지 않고 600에서 500 나노미터쯤은 모두 다 하얀색으로 지금 보이네요. 그렇죠. 사람마다 느끼는 색이 다르긴 하지만은 저는 600에서 500 나노미터 사이는 다 하얗게 보여요. 자, 이렇게 LED와 태양빛을 간이분광기로 한번 관찰해 봤습니다. 모두 다 연속 스펙트럼으로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 똑같은 백색광이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특정한 원자들의 빛만 방출할 수 있는 이런 스펙트럼 광원장치, 이 광원장치에서 나오는 빛을 분광을 해본다면 과연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통 같은 거는 고전압을 걸어줄 수 있는 변압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램프에서 나오는 빛을, 여기 구멍 보이나요? 여기 안에 램프를 집어넣을 건데 그 램프에서 나오는 빛을 이쪽 구멍으로만 이렇게 새어 나오게 할 수 있는 슬릿입니다. 그 다음 순 증기가 가득 찬 순 램프가 있고요. 나트륨 증기가 찬 나트륨 램프가 있고 네온이 차 있는 네온 램프가 있습니다. 각각의 램프들은 수은, 나트륨, 네온이 방출할 수 있는 그 방출하는 빛만을 내보낼 수 있어요. 지금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쪽 블라인드를 치고 이쪽 불을 다 끄긴 할 거지만 밖에서 빛이 새어 들어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책상 밑에서 은밀하게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은 램프를 설치하고 어떻게 빛이 나오는지 먼저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램프는 보라색과 푸른색이 섞인 그런 색깔인 것 같군요. 자, 이거를 한번 분광기를 통해서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램프를 오래 틀어 놓으면 고전압이기도 하고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보도록 할게요. 이 슬릿을 씌우는 걸 깜빡했네요. 이 슬릿을 씌우고 여기 슬릿에서 나오는 빛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빛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모든 색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스펙트럼을 보였지만, 수은에서 나오는 빛을 우리가 이 분광기를 통해서 관찰해 봤을 때 뚝뚝뚝 끊겨서 선만 나오는 스펙트럼을 보였어요. 그래서 태양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수은 증기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특정 원자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은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자, 수은 말고 다른 나트륨과 네온 램프도 한번 분광기로 분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나트륨 램프입니다. 먼저 색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약간 주황색 불빛이 보이네요. 직접 보면 약간 보라색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폰카의 한계라 약간 여러분의 핑크빛으로 보이기도 하네요. 자, 그럼 간이 분광기를 이용해서 한번 나트륨에서 나오는 빛을 분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자, 나트륨 빛은 노란색과 주황색 쪽이 유독 강조되게 이렇게 선 스펙트럼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다른 빨간색부터 보라색도 어렴풋이 보이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백색광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온 램프에서 나오는 빛은 과연 어떨지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온빛은 아까 나트륨 등보다 뭔가 더 빨간색 쪽에 가까운 그런 빛을 가지고 있네요. 자, 이것도 슬릿을 씌워준 다음에 빛을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는 슬릿을 많이 열어주면 많은 빛이 들어올 수 있겠죠. 제대로 열어준 다음에 네온에서 나오는 이 빛을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네온이 방출하는 빛을 이 분광기로 분광해 본 결과 거의 모든 가시광선 영역의 색들이 보이긴 했지만, 그 색들이 뚝뚝뚝뚝 끊겨서 보이는 걸 알 수 있었죠. 그 사이가 희미하게 이어져 있기도 하지만, 그것 또한 지금 밖에서 들어오는, 이렇게 밖에서 백색광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태양빛으로 인한 결과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실험을 했으니 이유에 대해 탐구해 볼 시간이겠네요.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과 2학년 화학 1을 아우르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뭐라는지 이해가 안 가신다면 관련 서적을 찾아보시거나 댓글이나 이메일로 이해가 되질 않는 부분에 대해 질문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스펙트럼은 크게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으로 나뉘는데요. 또 선 스펙트럼은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뉘죠. 우리가 관찰한 것은 방출 스펙트럼이었고요. 그런데 이건 스펙트럼을 얻는 과정적인 측면으로 분류한 것이고, 선 스펙트럼 그 자체는 수소와 수소가 아닌 원소들의 그것으로 나뉩니다. 이렇게 나뉘는 이유는 차차 설명해 드리고, 먼저 우리가 원소들의 방출 스펙트럼을 관찰할 때 특정 파장의 빛만이 관찰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소 원자 핵이라고 적었지만 아무 원자 핵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덴마크의 물리학자 닐스 보어의 원자 모형에 따르면 전자들은 N이 1, 2, 3, 땡땡땡으로 구분되는 특정 궤도, 즉 전자 껍질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말로 K, L, M 궤도로 불리기도 합니다. 만약 모종의 외부적 에너지가 작용해서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있던 전자가 두 번째 전자 껍질로 들떴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를 옛날식 표현으로 전자가 여기했다 라고도 합니다. 잘 보이게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이 전자는 보다 낮은 에너지 준위, 다른 말로 그 궤도 상에 존재하는 전자가 보다 낮은 에너지 상태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첫 번째 전자 껍질로 내려가면서 그 에너지 차이를 전자기파 형태로 방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원동력은 전자와 핵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보다 안정하기 때문이죠. 여튼 이때 방출되는 전자기파, 즉 빛이 약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 사이의 파장을 가지면 인간의 시각세포가 인지할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맨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 분류했던 수소와 수소가 아닌 원소의 스펙트럼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소의 경우입니다. 사실 수소처럼 전자가 한 개밖에 없어서 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원소의 이온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컨셉을 가지지만 밑에 그리는 스펙트럼의 파장들은 모두 다 수소에 대한 값들입니다. 다른 원소들은 다른 파장을 가지겠죠. 이렇게 전자가 세 번째 전자 껍질에서 두 번째 전자 껍질로 궤도를 옮기면 그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전자기파 형태로 방출하는데 그때 이 빛의 파장이 656나노미터, 즉 붉은색 가시광선입니다. 좌우 반전된 시옷같이 적은 거는 그리스어로 람다라고 부릅니다. 파장이라는 뜻의 기호죠. 다음으로 전자가 네 번째 전자 껍질에서 두 번째 전자 껍질로 한 번의 궤도를 두 수준이나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그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전자기파 형태로 방출하는데 이 빛의 파장이 486나노미터이고 이는 청록색과 비슷한 색을 가지는 가시광선입니다. 다음으로 전자가 다섯 번째 전자 껍질에서 두 번째 전자 껍질로 세 수준이나 떨어질 경우 방출되는 파장은 434나노미터이고 이는 파란색을 띠는 가시광선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눈이 색으로 인지할 수 있는 가시광선은 대개 전자가 두 번째 전자 껍질보다 위쪽에서 두 번째 전자 껍질로 내려오면서 방출하는 빛이고 이러한 전자 전이를 통해 방출되는 빛들을 발머 계열이라고 합니다. 분광기로 수소 원소가 방출하는 빛을 관찰하면 오른쪽에 그리는 그림처럼 보이겠네요. 이 급하게 그리다 보니까 하나 빼먹었는데 여섯 번째 궤도에서 두 번째 궤도로 전자가 떨어질 때 방출하는 빛 또한 가시광선 영역이고요. 그 파장은 410나노미터입니다. 이 빛은 보라색인데 제가 보라색 색연필이 없어서 검은색으로 그렸네요. 미안해요. 그 이후인 일곱 번째 궤도에서 두 번째 궤도로 떨어지는 전자 전이부터는 에너지 차이가 커서 자외선 영역의 파장을 가지면서 우리 눈은 그 파장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여튼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 나타내는 가시 영역의 빛은 이 네 가지가 전부입니다. 간단하죠? 그럼 이제 수소가 아닌 원소들의 경우입니다. 전자가 두 개 이상인 모든 원소에 대한 내용이죠. 보어가 원자 모형을 제안했던 초기에는 몰랐으나 사실 전자 껍질 속에는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더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s 오비탈이라고 부르는 영역이,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s 오비탈과 p 오비탈이, 세 번째 전자 껍질에는 s, p, d 오비탈이 존재하고 있었죠. 전자가 하나 있는 수소와 이온의 경우에는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오비탈들의 에너지 준위가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자가 두 개 이상인 원소의 경우 전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원인이 되어서 같은 전자 껍질에 있더라도 오비탈들의 에너지 준위가 모두 달라집니다. 즉 두 번째 전자 껍질에서 첫 번째 전자 껍질로 전자 전이가 될 때 방출되는 전자기파의 파장은 보어가 보어 원자 모형으로 재창했을 때의 개념으로는 설명이 안 되게 하나가 아닌 출발을 s 오비탈에서 하느냐 p 오비탈에서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스펙트럼이 보어와 보어의 원자 모형을 지지하던 과학자들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나와버렸던 거죠. 따라서 금방 우리가 보았던 여러 원소들,
나트륨, 수은 같은 원소들의 스펙트럼들은 당대 보어 원자 모형을 수정해야 한다는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들이 되어서 현대 쓰이는 현대 오비탈 원자 모형으로 바뀌게 된 계기를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